오늘 원로원에는 이경혁 편집장과 홍성갑 칼럼니스트 와우 듀오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우 듀오인가요? 뭐 요즘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부르시네요. 네. 그쪽은 얼라이언스 아니었나요? 반대잖아요.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 얼라이언스를 플레이한 사람은 편집장님 아니십니까? 이 방송을 편집해 주십시오. 네. 노래방 듀오 호드와 얼라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UPD는 또 틀렸네요. 뭘 틀렸어요? 김회성이 아니라 김회승 아닐까요? 내가 잘못 읽었어요? 김회성은 야구 선수 아니었나요? 실수했습니다. 한화에. 편집해 주십시오. 짜게치랑 치킨을 다 같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짜게치가 짜파게티 계란 치즈죠. 네. 치킨이 아니고. 네. 네. 뭘 먹어도 살 엄청 찌긴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짜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2시간 내내 나옵니다. 분석 데스크에서는 새로운 손님에게 우리 방송이 30년 되었다는 거짓말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악의적인 분이 계십니다. 2배로 뻥튀기 하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15년 그러면 그거는 유니텔이 시작할 때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15년 정도 앞서간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랑 헷갈려서 오신 분일 수도 있겠죠. 그건 고조선에서 터키에 고양이를 수출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종합특검이 끝났고요. 어제 한겨레부터 데일리안까지 오늘의 모든 신문, TV조선부터 MBC까지 어제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종합특검이 아니라 제주의 실종자 사망사건이었습니다. 보통 개인의 일탈 그리고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는 사회부 소관으로 취재를 하고 일면이나 척곡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개혁은 경찰개혁대로 서둘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경찰개혁 때문에 재래 언론이 단체로 저런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종합특검을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란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마지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창형 특검은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 집단적, 조직적,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이라며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례가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전범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 몇 조각짜리 퍼즐인지 알 수 없고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설 조직, 특수본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권창형 특검의 말을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서 정보와 첩보를 정확히 보면 내란 세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사되고 기소된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역량과 의지를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드리기로는 나머지 수사, 이후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장기간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란을 일으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므로 특별수사본부를 상설로 두기를 제안 드린다. 발본색원 해야 한다. 는 얘기였습니다. 네. 원로들 특히 이제 뭐 부장급 되는 사람들이 아침에 언론사에 나와서 회의를 할 거예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또는 플러스 가장 자극적인 뉴스를 전진 배치하고 싶어 할 텐데 아직도 내란을 저지르면 성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가? 이 사람들 보기엔 충분히 섹시하지 못한가? 그건 당연하죠.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왜냐면 제주 건은 전진 배치되어도 되는 사안이긴 해요. 왜냐면은 경찰 개혁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경찰의 문제도 있지만 제주라는 특성도 또 있기 때문에 쉽게 제주도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편견을 만들어내고 차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전진 배치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건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언론사가? 세상 언론사, 못됐네요. 예, 뭐 호우를 떠나서 사실 미디어가 소위 말하는 이제 탑 헤드라인을 무엇으로 깔 것인가에서는 네. 종합지의 경우에는 어떤 면을 가리지는 않는 건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일면으로 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덕질인의 얘기는 그건 거죠. 제주에서 이랬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실종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디어가 보기에는 지금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국무총리가 한번 짚었고 오늘 대통령이 또 한번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의 경찰 조직이 뭔가 민생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탑 헤드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 여기에서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그거 봐. 보안수사권 존치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다운펼쳐서 뉴스가 되느냐를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린다 싶을 때 정리를 편하게 하고 싶으면 조선일보를 보면 좋습니다. 2차 특검 6개월 수사해놓고 전쟁 이제 시작 특수본 필요.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2차 특검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정을 잘 나타내는 건 6개월이나 수사해 놓고죠. 네. 이거는 컵에 물이 반쯤 담겼느냐 그거잖아요. 컵에 물을 반이나 채우더니 6개월이나 수사했다. 상설 수사를 하려고 6개월 밖에 수사하지 못했다. 네. 어떤 사람들 라면을 좀 이제 덜 익혀 먹는 사람들 라면을 4분이나 끓이다니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써 있는 대로 다 하면 퍼져서 못 먹는다. 그게 전데. 네. 2차 특검은 그러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46건 150명은 종결하지 않고 더 수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저 많은 걸 수사도 종결 못하고서 욕심만 냈다라고 조선일보는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권 특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함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권 특검은 지난 4월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따로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수사가 길어지는 게 싫지 않냐라는 뭐랄까 좀 청유형의 문장들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내란 수사가 정말로 싫은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제주를 더 강하게 헤드라인으로 민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경찰인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경찰인데에서 제주의 특수성도 빠지고 그건 또 이게 하나 실제로는 그 보안수사권과 큰 무관하다는 거 빠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연결한 거죠. 경찰한테 이걸 맡기겠다고? 또 하나 미스테리가 있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일면의 헤드라인 가장 높은 곳에 종합특검 브리핑을 실었어요. 그리고 일면 어딘가에 제주도의 사진을 배치하는 정도였어요. 눈치는 약간 봤거든요. 근데 한겨레와 MBC는 완벽하게 제주도 쪽에 퍼줍니다. 제가 이게 좀 어색해서 다음번에 조우재 국장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에이, 그러고서 이제 경찰형 얘기로 가겠죠. 좀 그러려고 믿어봐요, 사람들을. 알았어요. 응? 내가 의심이 너무 많아요. 저 오늘 순 의심투성이에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지금도 전시하겠습니다. 특검이 끝나고 나면 보통 언론은 관행 혹은 본능에 남아있는 단어들을 끌어다가 사설을 씁니다.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의문만 남겼다라든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든가 특검 만능주의의 폐해 같은 단어들이 언론이 대대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특검 만능주의를 벗어나서 특수본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내 말이. 아니, 그럼 특수본 만능주의겠죠. 그러면은 무슨 만능주의로 가야 돼요? 그 모든 말이 들어간 한국일보의 오늘 사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은 장기간 수사에도 주요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의문만 남겼다.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다 기소 인원의 3배 가까운 관련자의 혐의를 확인도 못하고 경찰에 넘겼다. 자, 152건 중에 126건을 처리했고 58명을 기소했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이첩한 거예요. 그럼 이첩한 범위도 많지만 기소한 범위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네.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한국일보와 조선일보가 이첩한 쪽을 선택했다라는 것. 한국일보가 말하고 싶은 그 무리한 확장 수사 범위에는 검찰이 있고 국정원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죠. 이 58명을 6개월 만에 조사해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반만 유죄가 나와도 6개월 만에 29명이란 얘기예요? 초능력자들입니다. 상당한 겁니다. 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홍장원 전 차장과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는 브리핑에서는 정상 참작을 할지 말지는 법원의 일이라는 요거 아닙니다. 지금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현 대령하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정상 참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여기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난 이 위에 내란 김건희 해병을 잘못 읽어서 김건희라는 해병이 누굴까를 그럼 내라는 무슨 개그인데? 내란 김건희 해병 I am
마린 김건희? 이게 내란 뭔 소린가 김건희 한참 해명.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편집장님 왜 그러세요? 자, 한 번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는 특검들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던 온로비 특검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걸 볼 때 좋은 방법은 법원의 결과를 법원이 얼마나 확정 판결을 지어주는지 1년 뒤에 보시는 것. 아까 덕질인이 말한 대로. 그리고 기소 내용이 얼마나 법원에서 확정이 되는지 타율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타자들 타율처럼 낮게 보시면 안 되고요. 80% 나왔다. 진짜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5할 이상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낮게 보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네. 저의 기대감도 얼마나 낮은지. 홍 전 차장 조대령은 저도 억울할 것 같고 정상 참작이 되는 게 옳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기소된 나머지 56명의 성과를 다 못 믿을 걸로 만드는 건 결코 아닙니다. 논리적 오류입니다. 한국일보는 특검의 노력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전에 조선일보가 설명했습니다. 왜 자꾸 수사라고 그래? 이게 싫은 거고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언론이 같은 반응을 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오래 끌었다느니, 역풍이 분다느니.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일보에서 시작하는 역풍론이 저는 그걸 일기예보처럼 느끼거든요. 조선일보가 불어요. 그러면 조중동까지만 불어지는 바람이 있어요. 빨리 끝나는.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해. 자본주의 4.0이다.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게 해달라. 이런 거는 좌측으로 못 불어요. 짧은 나비 효과? 네. 하지만 사정정국이 너무 길어가지고 민주정부에 방해가 된다. 이런 건 바람 불면 언젠간 한겨레까지 불어갑니다. 언젠간 민중의 소리까지 도달합니다.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종합특검에 대해서 비슷한 저기압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나온 언론과 관련한 뉴스를 하나 다뤄보죠. 얼마 전까지도 한겨레 유튜브에도 출연하던 김회승 전 한겨레 논설위원이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와 헷갈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본가요? 아무튼 김회승이라고요. 네. 마지막 사설을 쓴 지 일주일 즈음 지나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욕을 먹는 중입니다. 그럽니다.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 이번 인선에 대해 언론 신뢰를 훼손했다며 격정적으로 비판했고 어제 신문에서는 이면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나름의 의지를 밝혔네요. 한겨레 신문사는 이번 일을 실효성 있는 내부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경혁 편집장이 그 전공에 언론인이 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선배 후배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얘기를 되게 쉽게 꺼낸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이 그 동기와 가까운 선배들이 이제 팀장들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나이 조금 더 먹으면은 데스크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정치권 어디서 불러주나 이렇게 손 싹싹 빌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네. 그 분야의 레전드가 민경욱 전 의원이긴 한데 그렇죠. 그날 바로 민경욱 전 가버리는. 민경욱 전 의원은 아침에 회사에 나갔다가 그 점심 오후에 먹으면서 청와대 사직서 내고 오후에 청와대 간 사람인데 대단한. 물론 네. 그 사람이 좀 특이하긴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바깥에서 대기실에서 편집장님께서는 나는 장인수를 모르고 3번 부인하시는 베드로가 되셨거든요. 갑자기 왜 장인수 기자야? 엮이기 싫다고. 네, 장인수 기자가 유명해질수록 이경혁 편집장은 엮이기 싫어합니다. 저는 네.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거짓말입니다. 참고로 개 잘합니다. 어디선가 닭이 옵니다. 대학교에서 당구 치던 사이입니다. 여기 네.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자주 뵙죠. 근데 장인수 기자는 그냥 기자로서의 자영업자로 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굴려 먹고 사는 거죠. 어제는 보너스 나이셨습니다만, 어제는 짭짤한 보너스 나이셨습니다만, 근데 그거 말고 보통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받는 돈에 비해서 사회적 파급력이 너무 크고 받는 돈에 비해서 명함이 가진 파워가 너무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회사를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이제 14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가장 이 직업의 절망적인 측면은 이 직업은 전문성이 1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벼락치기가 직업의 업무의 내용인 직업이라서요. 그냥 세상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말고사 하는 게 직업이에요. 기말고사가 직업이에요. 제가 아는 많은 기자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되게 재밌는 직업으로 많이 가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특이한 거는 신문사 많은 지역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 뭐야? 본인 네트워크로 이제 거기서 정보 장사를 하는 거죠. 헐. 거기가 일종의 그 자유무역항의 그래서 펌프체 역할이야? 나중에 대장동 재개발하는 거야? 어떻게 우와! 했다는 거야? 아니 뭐 이제 네. 나쁘게 쓰면 이제 대장동 재개발이고 뭐 네. 좋게 쓰면 이제 약간 사설 국정원 같은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기도 걷네. 그 자유무역항의 펍이잖아요. 무어팡이죠. 그죠? 무어팡. 예.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여행 감독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예, 되게 다양하죠. 근데 그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명함을 던지고 나면 사실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의 홍보나 아니면 뭐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어떤 정부의 뭐 대언론 이런 쪽에 가지 않는 한 전문성이라는 게 참 없다. 그래서 늘 다음 스텝에 난 뭘 하지를 고민을 달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제대로 기자 생활을 하면 폭넓은 경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꽤 너절해 보여도 은퇴한 기자 선배님들이 보통 이제 작은 언론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스크 시절에 기업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같이 사우나도 가고 다 하다 보니까 광고를 따오기 쉬워요. 그래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언론사를 차리시는데 직원도 많고 광고 수익도 빠방한 그런 작은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 기자들 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함 파워가 나중에 그렇게 살아나요. 그거 너절해 보여도 그나마 양심 있다. 다음 날 바로 정치권 가는 것보다는 다음 주 바로 정치권 가는 것보다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혜승 논설위원은 제가 한겨레 그 아침 프로그램에서 어제 본 것 같았는데 뭐 한 일주일 전까지 나오신 그 정도 셨더라고요. 그래서 소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겨레를 불신합니다. 한겨레의 구성원들이 지금 비판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한겨레도 지면을 아끼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겨레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나아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볼까요? 현 군산김제부안갑의 김의겸 의원이 한겨레 출신이죠. 김의겸 의원의 마지막 태스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팀 팀장이었습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뒤집어지고 후배들이 만류를 해서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만둔 건 에이 정치하지 말아야지 후배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에휴 기다려야지죠. 8개월 뒤에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8개월을 참고 기다린 끝에. 예의는 있네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년 뒤에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가 이제 뭐 복당이 불어되고 뭐 공천을 못 받고 했다가 이번에 공천을 받았죠. 내부 윤리 기준을 만들고 싶었으면 김의겸 의원 때 벌써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재래 언론의 반론을 여기서 담아보면 기본적으로는 한겨레 공식 입장에 나온 것처럼 기자 개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사기업이고요. 언론사들마다 권고는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연 단위로 출입처와 관련된 취업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권고라는 게 중요하죠.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기자는 버는 돈에 비해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명함의 파워가 세다고요.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요. 재래언론 기자라는 직업은 정치권의 유혹을 버티는 거 제가 보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판이라도 하니까 참 좋아요, 한겨레가. 근데 한겨레가 이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젊은 기자들이 입으로 유혹을 못 이긴 선배를 비난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선배를 비판하고 있는 한겨레 기자들을 칭찬해줘야 될까? 아니요. 지금 한겨레에 남아있는 기자들 마음은 어떨지 전혀 곱게 보지 않는 쪽이 저는 더 한겨레의 건강에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일은 반드시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치 권력을 향하지 않고 돈을 향하면은 김만배가 되지요. 한겨레에도 돈 보고 저 삼성 넘어가서 에헤이. 우리 당시 부회장님 가방 들어준다고 에헤이. 욕먹던 기자님 계세요. 에헤이. 아주 양심적인 분이요. 여튼 지난 주말에 금융권에서 나온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JTBC가 채권단과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정 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의 자율 구조 조정 기간이 이번 주 일요일 8월 30일로 끝나는데요. 회사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 슬픈 소식이 미국까지 퍼졌어요. 저는 왜 미주 한국일보 기사를 퍼왔을까요? 법정 관리를 시작하면 기업의 채무조정, 구조조정을 법원이 관리하게 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기관에 따르면 이런 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소리야? 나이스 신용 평가와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이거는 둘 미주 중 어느 쪽이야? 한국일보 기자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건 아마 저기 신용평가 쪽일 것 같은데 기관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냥 신용평가 기관이다. 네. 거기 이름이 나이스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중앙그룹의 부채 규모는 총 2조 8천억 정도고요.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법정 관리는 법원이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합의로 진행되는 차이가 있는데요. 중앙일보 인수후보로는 KG그룹 부영그룹이 거론되고 있지만 JTBC는 그런 후보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다다음 주 혹은 한 달 뒤에 냉부에서는 또 김풍 작가가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출연료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 정말 어렵고요 라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KG그룹 부영그룹이라니요. 왜요? 건설들. 그렇죠. KG그룹은 건설이 있나? KG 모빌리티를 일단 모빌리티가, 가지고 네. 있고 부영 때문에 그래요. 부영그룹은 건설사입니다. 제가 옛날에 부영하고 태영을 자꾸 헷갈려가지고 태영이 SBS고요. 부영이 부영은- 사랑으로죠. 사랑으로고 인천일보입니다. 네. 그 KG그룹도 이미 저 언론사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데일리 아닌가? 이데일리인가? 그 뭔가 극우 언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차이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법정 관리는 법원이 하는 거고 법원이 조정하에 하는 거고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조정하에 금융기관이 합의하는 거다. 채무자들끼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채무자들끼리 합의하는 거면 거의 다 합의가 끝난 거예요. 빚을 어떻게 할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지 이게 다 끝나면 그 기업이 얼마짜리인지 디테일이 보이기 때문에 인수할 만한 기업이 나타나죠. 근데 법정 관리가 한다는 소문이 시작됐어요. 법정 관리가 끝나야 구조조정이 언제 될지, 법정 관리가 끝나야 채무조정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앞으로 한참 남았어요. 주인이 안 나타납니다. JTBC는 중앙일보와 다르게 앞으로 긴 시간 더 고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 됐다. 어떻게 그 많은 예능에 출연료와 스태프들 인건비 어떻게? 이게 뭐 소문 나올 만하단 말이에요. 2012년 당시에 미디어법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 이후로 생겨난 게 종편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JTBC이고 정치 세계에 있어 혼자 다른 유일한 존재이기도 했죠. 근데 2012년에 나올 때 2012년에 종편이 개국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가장 많이 들리는 후문이 있었어요. 한겨레 경향 컨소시엄 혹은 한겨레가 다른 회사를 끌어안고 가는 컨소시엄으로 이걸 생각했다가 내부의 반대로 인해서 펼치지 못하고 접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고 아쉬워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아직 들릴 때가 아닌 거예요. 들리지도 않거니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매물 가격과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격의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냉부 얘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컨텐츠 가격이 방송사 가격이랑 매칭이 되기 어려운 게 사실 제작 자체가 이제 유닛 바이 유닛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 회사 망하면 그 제작팀은 그대로 남으면 그 팀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는 구조니까 컨텐츠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편성권 자체, 네. 소위 말해 이제 정부에서 허가받은 그 권한 자체의 가격을 보게 되는 건데 그게 현재 조정되고 있는 가격과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고 아마도 뭐 결국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그 가격이 절충되는 교차점이 조금 뒤에 온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게다가 미디어 시장의 특성상 이 매물의 상품의 가치와 형태마저 달라졌다는 걸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매물은 옛날의 방송사일 때와 지금 방송사일 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다릅니다, 애초에. 게다가 중앙그룹은 제가 기업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컨텐츠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 따로 있죠. 실제로 꿀을 빠는. 그 기업이 빠진 JTBC는 그냥 껍데기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얘기도 좀 하게 됩니다. 언론 얘기 많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 재밌는데. 강원민방 G1이 대주주 외손자의 설악산 완주 소식을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실화임? 응, 실화임. 이회진. 젠장할. 미국에 사는 한국인 청소년과 친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설악산 난코스인 공룡능선 완주에 성공했다고 리포트했습니다. 공룡능선. 프랑스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가 정말 발음하기 힘들어하겠군요. 공룡. G1 노조에 따르면 이 사람이 대주주 외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보도 지시가 내려졌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외손자가 등산을 갔다는 보도를 해달라고 애초에 오퍼가 그렇게 들어갔고 데스크에서 한 거예요. 심지어 고심없이 일사천리로 리포트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손자를 하는데 그러면 그 손자의 아버지는 즉 대주주의 사위도 홍보성 리포트나 여타 단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노조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룡을 발견했으면 뉴스 나올 만한데 특히 아닙니다. 고성에서 공룡 능선은 그냥 산입니다. 네. 그 리포트 내용은 뉴스 시간에 나오는데 어떤 청년들이 산에 갔던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서 산행하기 좋은 시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외손자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고 대주주님 보고 계시죠? 지금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는 있는데 G1이 유튜브는 지웠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건설사가 언론사를 소유했을 때 나오는 문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사를 욕하시겠지만 조금 각을 다르게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 실무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작업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자는 당연히 흔쾌하게 작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신나는 일은 아니죠. 어떻게 했을 거냐? 이걸 영원히 박제시키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혼을 갈아서 네, 그래서 열심히 오히려. 만들어 놓고 뭔가 단서를 많이 넣어 놓고 결국은 자기가 터트린 거예요. 노조를 통해서는 뭐든. 이게 결국 외손자가 나가는 거가 알려지면 결국 독박을 쓰게 될 거예요. 역공작. 네,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쪽엔 그 외선 그 사위도 있고요. 이러면서 네, 다 준비된 겁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최근에 그 이현주 의원이 JTBC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미략 타격 문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춤주춤하다 답변을 거부하거든요. 그걸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질문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라는 역공작설이 있어요. 김민석 당대표에게 내가 여기 있음을 잊지 말라. 네. 나를 홀대하지 말라라는 신호다라고. 그래요. 좀 더 어른 세계에서는 합리적인 추론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런 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얘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요. 예. 노조가 화낼 구실을 준 건 맞아요. 왜 건설사 얘기냐?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잘 아는 건 전자신문을 호반건설이 가져갑니다. 이게 꽤 됐는데 근데 호반건설이 소유한 직후부터 홍보 전문 매체가 돼버립니다. 이상하죠. 저는 용산에서 제가 알바할 때부터 손님일 때 언제나 전자신문이 쌓여 있거든요. 전자신문은 건설 홍보하는 곳이 아닙니다. 명색이 전자신문인데 건설 자재를 이루고 있는 원자에도 전자는 돌고 있을 것이고 전자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헤럴드 경제도 중흥건설이 인수한 뒤에 중흥건설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 기사를 포털 메인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럴드 경제 노조가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G1의 최대 주주는 SG건설, 강원도에서 유명한 벨라시티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되겠습니다. 이곳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벨라시티 분양 홍보관 개관 같은 뉴스를 가끔 내보내서 G1 노조가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도 전에 그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보는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지원 노조하고 노사 간에. 그래서 이 뉴스는 그 노사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주말에 냈답니다. 다 알고 한 짓이야 이거. 건설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얘기나 해보도록 합시다. 신임 당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조선일보가 달달해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달달하죠? 그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길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정청 원팀을 강조해온 김민석 당대표가 초장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느냐, 이것은 애초에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부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정부를 위해서 여당이 반대 목소리 형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당정청 원팀 설이죠. 그러니까 레드팀을 당이 맡았다는 해석인데, 그죠? 지금 배드캅 역할을 해서 실제로는 부동산 세제를 이렇게까지 하는 게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이 가설이 맞으려면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이 세제 개편안이 좌초돼도 이 가설은 입증되고 좌초가 되지 않아도 관철이 되어도 입증이 되는 이상한 가설이네요.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14억 정도로 2억이 올랐을 겁니다. 올랐다는 말은 어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올랐다는 게 완화됐다는 거니까요. 기본공제액이 오른 거니까 더 비싼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지금의 공시가격 14억은 제가 아파트를 잘 몰라서 좀 뒤져보니까 실제 거래액은 20억이 좀 넘는데요. 20억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아래까지 봐주기로 한 거죠.
이것도 고가 아파트 가진 사람한테는 충분히 유리해진 건데 여기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조건까지 풀어주자고 여당이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저는 지금 분수 데스크에 1패했습니다. 왜요? 루나심님, 민주당 강경파 의원은 황명선님. 왜냐면 논산시 강경읍이 지역구니까요. 네. 웃어버렸어요. 졌어요. 네. 강경 상인들이 옳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경강인가 그건? 지역도 다르잖아. 재미없는 우리 세상 재미없는 신수현 소장의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시면 남는 게 뭐냐. 신수현 소장의 전공에 딱 한 가지 주제문을 남기라면 그거거든요. 한국 정치는 부동산이다. 서울 정치는 부동산이다. 우리가 그 신수현 소장의 알 수 없는 열섬 지도 같은 지도를 색깔별 지도를 뜯어보고 있으면 언제나 한 가지 코드를 내주잖아요. 집값이 쌀수록 민주당을 찍는다. 주로 빌라였고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이 법칙은 이제까지 벗어난 적이 없어요. 계급으로 한번 넘어간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줄 리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영원히 학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또 하나의 여당 소식. 김민석 대표가 어제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부터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매일매일이 선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발언이라 해도 선거 시기의 기준에 준해 판단해 주기 바란다. 각종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고 14명의 의원들이 다른 언급 없이 좋아요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좋아. 이게 아리가또죠. 2018년에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사실상 팟캐스트 출연 금지령 비슷한 게 내려졌던 걸로 제가 이해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연원은 한 14년 전인데 2012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한 김용민 후보가 낙검수 멤버죠. 과거의 막말로 선거 국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매체들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걸 참 많이 꺼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따금 선거 전후 이런 때 특히 심했고요. 저도 일부 의원신들한테만 들은 얘기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의원들 섭외가 불가능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김민석 대표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각종 방송이나 유튜브를 꼭 집었습니다. 각종 방송이나 유튜브를 나가서 어차피 이거 하는 사람도 국회의원 섭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빠서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오면 당과의 문제, 지지자들과의 문제 혹은 자신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엄청 조심해서 합니다. 그래서 해봤자 국회의원들한테 시원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서영기 의원 같은 분 모시면 내놔 이런 거라도 해주시는데. 그 개인기와 보컬 코드 혹은 이제 기본 볼륨 디스토션 그런 건 꼭 국회의원 아니어도 물론 서영기 의원만큼 할 사람은 없지만 디스토션도 들어가요, 그분? 화가 나고 전날 저 위원회에서 성질 많이 낸 날은 디스토션이 진짜 개간지. 와, 나중에는 그냥 입으로 밴드를 오버드라이드 막 걸고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드 기능이 있으세요, 서영기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 컴프레서가 열일합니다. 지금 이제 뭐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저 사람 말 시원하게 하네. 근데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여당 내에서. 아까 조선일보가 말한 강경파죠. 그 사람들 출연 조심하라고 하는 말로 저는 읽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TV 뉴스들은 저와는 다른 해석을 할 것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었던 뉴스는 요겁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소식 얘기 다음에 말 못하는 로봇에 대한 뉴스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 말 못하는 로봇. 토요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100m 9.39초 기록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기록으로는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세운 우사인 볼트의 9.58이 있지요. 6은 임마. 6은 거의 뭐 플래시가 천천히 뛴 정도. 중요한 건 인간의 세계 기록을 뛰어넘는 이족보행 로봇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10초도 안 걸리니까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发令枪响，选手们的起跑都不错，哇，一骑绝尘。我们看看最9秒39，不仅大幅刷新了上届赛会的记录，而且
超越了人类的百。 그래서 끝에 그 네. 매트릭스를 저희 붙여놨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갔대요. 저희가 말하는 동안 그 영상 끝에 보시면은 네, 로봇들이 편집자님께서 넘어져 있거든요. 편집자님께서 붉은 건 3배 빠르지 않냐는 드립을 치셨고. 아 그거 안 나갔어? 아깝다. 안 나갔어. 네. 그 아까 보신 거랑 쇼츠에서 많이 보시는 쿵푸, 백플립 이런 거 하는 로봇들 있죠. 그게 유니트리 로보틱스에서 만든 겁니다. 솔직히 실용적이진 않은데 기업의 존재만큼은 확실히 알립니다. 이 선전 효과가 세서 지난주 상하이 증시에서 이 회사의 첫 거래일 주가가 400% 넘게 뛰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일종의 F1이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뭐 실용적이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이거 자체도 성과고 그리고 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끌어올려진 다른 분야들의 기술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그게 이 내용에서의 핵심이거든요. F1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내일 우리 집 앞 도로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거기 F1에서 그 속도 그리고 그 코너링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과 운전 테크닉은 언젠가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당장 쓰인다. 우리가 집회에 나갔다가 도망을 치는데 로봇 포도리가 우리를 쫓아오는 건 아니다. 그게 중요? 아니 나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생각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언젠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건데 우리가 이 영상에서 배워야 될 건 아까 그 멈추지 못하는 그 장면입니다. 나중에 로봇이 우리를 잡으러 올 때 우리는 지그재그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되게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아니 그거는 역시 운동권을 현역으로서 겪어보신 분이 할 수 있는 생각이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보셨잖아요. 바위산도 잘 올라가는데 못 쫓아와? 아니 아까 꽝 부딪히는 거 봐. 얘네는 지금 그 얘네는 브레이크가 없죠. 네, 그럼 얘네는 지그재그로 뛰면 된다니까. 다 뛰고 부서집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그 벽에서 이렇게 90도로 꺾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발목이 나가겠지만 지그재그로 가자. 쟤들은 몸이 부서지겠지.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이제 F1 비유입니다. 당장 실용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식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라는 점입니다. 첨단 기술은 여기까지 왔고 그렇다면 여기에 기반이 되는 기술과 인접 기술들은 어느 정도 왔겠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 술안주 선생님, 듀운의 그 스텝 나옴. 지금부터 연습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절이 허락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다양한 스텝을 연습하는 댄스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시고 운동을 시작합시다. 우리 동네 소식. 서울 마포에 있는 우리 동네라기에는 당신 동네지. 우리 회사, 여기 우리 회사 이 동네. 사무실 동네지. 서울 마포에 있는 롯데시네마 합정점이 개점 14년 만이 이번 주를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편집점님 사무실 근처 아닌가요? 난 여기 저 걸어서 2분만 가면 영화 볼 수 있었는데 이거 없어져요? 이번 주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헐 오디세이 봐야 되는데? 소유주인 롯데쇼핑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합정점이면 핵심 아니야? 나 비핵심 자산이 아니죠. 아니 합정점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검표도 거의 안 해요. 오, 나 옛날 이 근처에서 연애할 때 여기서 가끔 봤는데 그때는 사람 많이 붐볐는데. 연애를 한 지 오래되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영화관이 사라지는 건 꼭 롯데만의 일은 아닙니다. CGV 경기 판교점과 롯데시네마 인근 부평점도 이달 중순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네요. 23년 기준 전국 199개였던 CGV 극장은 176개로 줄었고 롯데시네마도 같은 기간 12개, 메가박스도 5개가 줄었습니다. 아이맥스와 스크린X 관람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극장은 줄고 있네요. 야, 이건 곧 극장 체험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면서 전체 파이는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죠. 제가 요새 배운 늘크크 단어가 있습니다. 뭔데요? 요즘은 극장이란 말을 안 쓴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영화관이라고 한대요. 그래요? 네, 극장이라고 하면 이상한 늙은이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왜죠? 그래요? 어떤 전혀 메커니즘이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따 번주한테 물어봅시다. 극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갑자기 확 꽂히네. 아무튼 네, 늘크크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오래된 미디어이기 때문이죠. 이 오래된 미디어의 웃기는 지점이 언제나 그건 것 같아요. 유행이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유행이라 함은 기술의 속도와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유행은 돌고 돌죠. 기술은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젠가 즐겼던 미디어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용산 아이맥스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는.
근데 그런데 기술이 앞으로 나가면 자본도 그 방향을 따라가고 옛날 미디어는 그 자본이 가고 나면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서 팔려요. 이제 영화관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준다고 해서 자본이 영화관을 다시 챙겨줄 것 같진 않아요. 자본의 평균 이익률은 계속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다. 아니 이거 약간 개그예요. 아시는 분만 아시는 개그인데. 늘크크 단어 또 나왔어요. 은막의 스타. 그건 내 기준으로도 늙은이다. 대단히 늙었습니다. 근데 결국 극장이라는 게 사실은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제 극장은 끝났다는 얘기 아마 많이 그랬죠. 보셨을 겁니다. 그때도 실제로 많은 극장이 줄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도 이 미디어가 돈이 된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지만 그 투자에서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있고 못 버티는 또 소자본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한번 쭉정이가 걸러지는 거죠. 이런 미디어 변화 때 한번 걸러지면 거기서 살아남는 자본만 다음 이 미디어의 전성기였을 때 그러니까요. 또 버티게 되는 이 흐름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과거 미디어는 당연한 소멸로 귀결된다. 네, 영화관의 오늘을 보셨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에 있는 걸 보죠. 아까 제가 한겨레 구성원들의 약속이 결국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겨레 구성원들이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비슷한 결의 거짓말을 소개해드립니다. 용산 아파트 전쟁. 대본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예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에 대한 대안을 서둘러 내놨습니다. 탄천에 물재생센터 부지를 쓰자고 했는데요. 오늘이 25일인데 세미나에서 이것을 발표하고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용산공원 문제를 논의하고 이틀 뒤 사흘 전인 22일에는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을 만나서 용산만은 안 된다. 다른 부지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투옥되기 전에 마지막 열정을 지금 용산공원에 바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 구절로 줄이면 용산공원 절대사수 이거잖아요. 입니다. 이걸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갑자기 환경운동가가 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 처음에 환경운동가였잖아요. 돌아온 거구나.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백투더 베이직.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탄천을 언급한 후 일원동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재생센터 근처에는 개포 자이아파트, 대치 1, 2단지 아파트, 개포 한신아파트, DH 포레센트 아파트, 레미안 개포 루치하임 아파트, 서울 개포 상록 스타일스 아파트가 있고 가격은 당연하지만 용산 뺨치거나 그보다 더 높습니다. 떨어질 어떤 건덕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산의 녹지를 지키겠다고 하는 용산의 주변 아파트에 집회하는 주민들은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 용산 기지의 오염물질을 정화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말만 하면 그것만 이슈화시키면 다시는 어떤 아파트도 들어올 수 없는 땅이 될 텐데 실제로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다. 아니 뭐 좋은 아이디어가 저는 있어요. 뭔데요? 여기 우리 이 스튜디오 건너편 뭐 황금 아파트라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아파트가 왜 황금 아파트인지 알아요? 왠데요? 그 밑에 금맥이 있거든. 뭔 소리야? 진짜예요. 금맥이 있는데 그게 채산성이 없어갖고 네. 그냥 주거지로 써서 그 위에 여기 황금 있으니까 황금 아파트라고 지은 게 그 아파트예요. 마찬가지로 용산에 그렇게 올리면은 폐기물 아파트라고 올리면 됩니다. 폐기물 아파트. 우리 밑에 폐기물 있음. 하늘정원 아파트?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러고선 탄천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탄천을 사이에 놓고 송파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습니다. 강남구의 완전히 끄트머리 옛날 숲과 논과 빌라밖에 없던 그 동네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수도재생소가 재생센터가 있는 곳인데 그럼 재생센터는 어디가? 그 지역을 그걸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위례 바깥으로 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 지역만 놓고 보면 사실상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말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만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역을 딱 봐요. 개포동 1원동이래요. 가격을 봐요. 용산하고 비슷해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무기로 용산을 못 뚫었습니다. 강남을 어떻게 뚫어요? 개포동 1원동을 어떻게 뚫습니까? 이러다가 또 공원 만들자 그럴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착공하면
그리고서 이제 아파트 지어진 곳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뭐 라디오에서 집 앞 공원까지 품격이 올라가는 어쩌고 저쩌고 당신의 아파트 자부심이 됩니다. 뭐 광고를 듣고 있을 거예요. 단천에서든 용산에서든. 폐기물 위에 올린 놀라운 캐슬.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지금처럼 민주당은 종부세 앞에서 쫄아가지고 다른 당대표를 뽑고 재래 언론은 좋다고 그 당대표를 밀어주고 할 겁니다. 네. 트래시 캐슬, 티 캐슬. 그런 멋있네. 식으로 하면 또 멋있어지네. 나의 꿈 강남 원전. 사실은 진짜 좋은 게 있긴 있는데 소각장이요. 진짜 제 생각엔 그보다 좋은 게 없는데. 버닝 힐. 아니 아니 지금 멋있는 단어 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부산물을 최소화시킨 기술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공원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먼지도 많이 날아가지 않을 것이고 저는 소각장을 짓는 게 가장 멋지지 않을까. 물론 소각장 옆에 아파트 있어도 요즘은 상관없답니다. 그건 예전에 북극여우 소장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죠. 용산 파이어플레이스. 그것도 괜찮다. 그게 다 드래곤힐에서 나온 이상한 좋은데. 아니 이건 게임 덕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호드 얼라이와 함께했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텅 빈 눈동자, 렉 걸린 사람들, 카페인도 역부족인 오후 3시. 퇴근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왜 괜찮은 거지? 엄선된 원료, 정성껏 다려낸 고전의 맛을 단 한 포에 담았다. 지친 기운은 채우고 멈춘 일상은 깨우고 진경옥 시그니처 진. 플랫폼 노동자도 특수고용 노동자도 일하는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노란봉투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마호가니 바디와 에보니 플랫보드를 원한다? 진짜 연주가 시작된다. 이 세상 단 하나. W 베이스.